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40년 수건 과제인 MSCI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이 올해도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이탈되는 이 서든 스톱 경고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 뒤쪽 그 배경부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분이라는 표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알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을 맡고 있는 정유엽 PD랑 같이 해서 이 사람 이외에 사실 그 국회에 뭐 K의원이라든가 이런 좀 집어넣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그 증권 그룹사의 그 S 회장이라든가 K 회장도 좀 집어넣자 하니까 정 PD께서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옛날에 유명한 돌아가신 이주일 코미디언 이렇게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 이런 증인데 어제도 각 회장들이 그렇게 구속되면서 사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국 사회의 상당 부분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들의 행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 우리 경제 위상 자체도 망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 이게 가장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그러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그 4월 CPI 이어서 오늘 그 PPI도 우리 최부학께서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는 4월 달에 2.3% 예상치 전월치 전부 하회했습니다. CPI가 똑같아죠. 근데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산자 물가 추이를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9.1%가 6월 달 정점이었었는데요. 생산자 물가도 그때는 11%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는 반토막 5.7% 떨어졌고요. 여기에 3개월 만에 또다시 반토막. 그래서 PPI의 이렇게 1년 과정을 보여드린 것은 굉장히 빠르게 PPI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생산자 물가의 하락 속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 발표 이후에 잭슨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시카고 페드 회의에서 보면 PPI가 발표된 이후에 잭슨 미팅 이후 첫 회의가 9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반응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고요.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이 뜰 겁니다.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 목표치가 지금 2%인데 이걸 3% 이상 올려야 된다 하는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있을 잭슨 미팅에서는 두 가지 현안, 금리 인하 방안 첫 번째 쟁점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 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의제 사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 CPI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상만큼 호재가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도 그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근데 오늘도 PPI의 인플레의 서프라이즈 정식적인 면에서는 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특히 다우라든가 S&P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제닛 옐런이 G7 재무장관 때문에 요즘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도쿄 선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의 무역 상사를 주식을 좀 워렌 버핏이 사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제닛 옐런도 G7 재무장관 회담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도쿄에 가셨는데요. 이례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재무부의 주무장관이 신용등급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도쿄 선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무부서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경고를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시에 부담이 됐고요. 오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에 대해서 1분기에 보통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리스케줄링 해야 되거든요. 예. 상환 들어오면 다시 또 이렇게 대출해서 리스케줄링 해야 되는데요. 상업용 대출의 그 1분기에 급감률이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안 된다. 예. 그러면 그대로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상업용 대출의 그 부실률, 디폴트율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국가 차원에서의 디폴트 리스크,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디폴트 리스크, 이것 때문에 물가의 인플레 호재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CPI와 PPI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 CPI가 먼저 발표하고요, PPI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제 CPI, 오늘 PPI가 발표됐던 거고요. 중국은 대체로 PPI가 먼저 발표합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의 고민은, 중국 정부의 고민은 어제 같이 발표했거든요. 예. 왜 그럴까? 중국은 생산 위주이기 때문에 생산자를 먼저 발표하고 CPI를 발표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사실 국민들이 중요하니까 CPI를 발표하고 PPI를 나중에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물가 가지고 고민이 많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먼저 발표하는 게 PPI인데요. 이 PPI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6으로 세계가 지금 인플레 고민을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3.6%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 상황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4% 대비해서 4.5%,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뭐냐 하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이런 것 관련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땜질을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표치 4.5%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1분기 성장률 4.5%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단기적인 해외에서 반응 보는 지표를 볼 때는 상당히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목이 중국의 성장률 4.5%인데 미국에선 달리 해석합니다. 그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4.5 미국에서 달리 해석됩니다 하는 그런 시각인데요. 이번에 PPI가 마이너스 3.6%에서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분기 성장률 4.5%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통계 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공장의 지위가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공장으로서 열기가, 물가는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마이너스로 따르는 것은 세계 공장으로 중국의 지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자, 인구든 4월 말에 인도에게 뺏겼죠. 그리고 세계 공장의 지위도 인도에게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공장 부지로서 가장 잘 번다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철수하고 인도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도 바로 세계 공장 지위가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진핑에서 급하죠. 대규모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 수단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는 작년부터 개방 시대의 성장률 5%와 지금 시대 공산당 대우가 들어가고 나서 5%는 다릅니다. 과거처럼 성장률이 똑같다고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땜질하는 분위기 이건 다릅니다.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40년 이 수건과제, MSCI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에 실패할 것이다. 사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이 주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증시 입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데는 최대 이슈죠. 그렇죠. 최대 이슈죠. 이게 사실 이게 40년 수건과제는 왜 그러냐 하면 1992년 이후에 한국의 MSCI에서 그대로 신흥국 지수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년 수건과제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실 이것을 선진국 예비명단이라도 좀 들어가야죠.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한때는 좀 좋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92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다가
금융위기 당시에 2009년이죠. 한국이 MS 예비 명단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에서 증권사에 6월달, 5월달 되면 단골로 외국 자본들이 이만큼 들어온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썼던 것이 계속해서 그 예상이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급기야는 2014년에 한국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이렇게 사실 그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말씀, 예비 명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사 대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식 직급은 이사가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이사로 불려지지만 그 사람의 직급은 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비 명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1992년에 신흥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 정부 들어서는 출범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 수건과제를 풀겠다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들어가면 바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제도 개선이 외국인들이 얼만큼 피부적으로 느끼는가 하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워치리스크입니다. 워치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의 워치리스크에서 당신의 제도 개선가 진짜 외국인들이 느낄 만큼 제도 개선되는 거다 하는 제도 개선과 느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예. 느꼈다 하는 측면에서는 2025년 6월 달서부터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는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는 SG발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지난 3월에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던 선진국 채권 지수, FTS의 선진국 채권 지수에 글로벌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의 편입에 불반대에 의해서 이번에도 사실 6월 달에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불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의 증시라든가 경제 쪽에서는 충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전 출범한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주력했고 1년 내 평가를 볼 때 윤석열 정부 평가할 때 이건 뭐 평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는 그래도 대외 정책 측면에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이 주관해서 정상회의를 복구시켰다. 예.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국도 이렇게 일본도 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측의 정상회의가 좀 조만간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이거 함께 자 지난 이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세계 흐름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갈라스 파거스 함정, 윗단섬의 함정, 온드레 왕국이라는 왕정에서 탈피한 시각 이런 큰 그림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금이 들어오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을 겨냥한 그동안 이렇게 두 지수 편입할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적했던 요인들, 국제기구에서 지적했던 그런 선결과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3대 선결과제 문제가 여객 시장에 24시간 개방하라. 이건 개방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해달라. 이것도 하겠다 하는 방침을 했습니다. 또 한계 지수도 좀 사용해달라. 이것도 허용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 전면 개방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 조작은 공매도 사건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에서 보면 이번에 선결과제 요구 중에서 외국인 전면 개방, 공매도 전면 개방을 가장 외국인들이 주력해서 외국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에서 보면 대외 위상을 증대할 때 한국 경제 사회 지도층들의 고질병에 해당되는 부정부패가 결국은 한국의 대외 위상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건 스탠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2014년에 우리가 선진국 워치리스크에 들어갔던 것을 이렇게 탈락시킨 데는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부정부패 게이트가. 그다음에 2023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지집하는 게 탈락하는 문제도 LC 주가발 이런 문제. 그래서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책 당국 입장이라든가 또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얼만큼 우리 국민 전체에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SG발 주가 조작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참 혼탁한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어제도 이제 국회 가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할 때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되는 문제가 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장 관건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뭐 현 정부, 이전 정부 가릴 길 없이 예. 한번 지난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해외에서 포착되는 불법 거래, 사회 지도층들에 해당되는 불법 거래 이런 것을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뭐 이전 정부부터 디스커버리, 라인, 옵티머스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기 또 정치권에 연루돼 있죠. 예. 상장사, 금융사, 횡령사건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북한의 송출이 제기되는 이 세컨드리 보이콧 자금 이것도 아직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죠. 계속해서 문제가 나는 거죠. 예. 또 부동산 개발에 따른 각종 리베이트 자금 이건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테라, 루나, 위닉스, 코인 관련된 불법 자금이라든가 이런데요. 이게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좀 입법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K의원을 좀 걸자 하는데 우리 정영국 PD께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국민을 대표하면 국민이 설득할 정도로 이해가 될 정도로 본인 자신에게 떳떳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꾸 디펜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디펜스 하면 증폭돼서 사회적으로 오면 당신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원, 올바르게 행동하는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한테 외면하게 당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게 지금 터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G발, 증권발 주가 조작에 의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해외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차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어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회장이라든가 이화그룹 회장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구속되는 문제가 돼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전에 이주일 죄송합니다. 이주일 예. 이렇게 코미디언 분이 사회지적 먹고 마는 사람이 이거 왜 그래?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주말 아침에 사실 시청자분과 같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가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죠. 예. MSCI 지수인가 세계 채권 지수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윤석열 어떻게 보면 작년에 5월 달에 출범한 이후에 한 1년 만에 사실상 올해 작년 11월 달에 평가는 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평가가 되기에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연례 심사에 걸서 추부총리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관련된 사전 심사가 끝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은 2015년 이후서부터 개선보다는 퇴보입니다. 경제가 발전되는데 위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퇴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재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높다. 일본보다도 높다. 이걸 얘기합니다. 예. 근데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이 2015년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신용 등급 상태가 그대로 유지였다는 것은 퇴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올해 연례 정례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계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시겠습니다는 북한의 미사일 사건이라든가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의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밀착 관계를 해서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북아 5자 내지는 6자 체제의 틀이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경제 발전 단계에 사회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터지는 구속, 법적, 불법 자금, 그다음에 무슨 도덕적인 문제, 무슨 혼의 자식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 이상을 좀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거는 국가 신용 등급에 두 가지죠. 등급 자체 조정이 있고 앞으로 의향인 전망 부분에 지금 스테이블입니다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그 사태가 터질 때에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정부패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정부패가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도 한번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그 부정부패가 반드시 경제 성장에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 발전돼서 사회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홍앵커가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그럼 뭐 A 이제 해서 신고를 한다. 근데 시스템이 이렇게 정비돼 있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딱 틀어막고 3년 4년 해서 틀어막 있으면 자 그때 뒷돈을 갖다 줘서 급행료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더 도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 이런 걸 요구될 때에는 결국 부정부패는 사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일까? 자, 하드파워는 세계 10위입니다. IMF 기준으로 우리가 1인당 이렇게 3만 달러가 벗어났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30, 50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드웨어 예상은 세계 선진국에 진입해 있습니다는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 파워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분야거든요. 이 소프트 파워는 가장 중요한 거에 부정부패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 부총리께서 꼭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 파워 측면에서 노동력이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우리나라의 민간 저축률이 떨어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생산하면서 이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은 어떠냐? 요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면 우리 성장률 높아집니다. 자꾸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본 문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부패 척결해서 사회적으로 투명성, 정치성 강조하고 사회 지도적 인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하면 한국의 성장률 1% 이상 제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KDI 전망 보면 1.5%인데요. 올해 물론 이제 올해 성장률을 이렇게 바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는 1%점 2.5%입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정부패. 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들 모여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왜 못 끌읍니까? 사회 지도층에서의 불법 자금은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쫙 정리를 하면 성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위상은 돼서 그것이 대외 위상도 증대시키면서 한국의 하드 파워의 시비에 맞게끔 소프트 파워에서 자 신체가 몸체가 되더라도 지능이 떨어지면 사실 비정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몸체가 커졌습니다는 지능이 떨어지거든요. 지능도 개선시키면 한국이 뭐냐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처럼 보인다. 요새 비정상이 정상이다. 뭐 출범 일찍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이게 바로 비정상이 정상입니다. 이걸 꼭 검사 정부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소시킨 게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하다. 참 와닿는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자금인데 서든 스톱이라는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MSCI 이제 헐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하면 지금 한국이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자본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판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외국 자본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CI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이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는 데서 서든 스탑,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게 둔화되고 갑자기 이탈된다. 그래서 서든 스탑 문제가 되는 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의 펀더멘탈, 부정부패 청산 이런 부분을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속도를 내고 또 어떤 사람과 가리지 않고 문제가 터졌으면 공평성 차원에서 전부 뭐냐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뭐냐 본인의 개인의 행위보다도 사회적으로 파장이기 때문에 그 중범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책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예의가 없이 지도층일수록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쪽의 좀 모습을 보면 한국의 대외 이상과 함께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